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영국의 한 주지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웨이크필드 교도소의 재소자였던 로이 와이팅. 그는 2000년 7월에 8살이었던 소녀 사라 페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인물로 영국을 떠들썩하게 한 범인입니다. 그의 전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사실 그 사건이 벌어졌던 것보다 5년 전인 1995년에 이미 다른 8살짜리 아이를 납치하고 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영국에서는 그 당시 아동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검거 후에 그가 빠른 자백을 하는 자세를 보여줬고 이로 인해 좀 현저히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후 복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정신과 감정을 받아보니까 또다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2년 5개월 만에 가석방되었고요. 제 로이 화이팅은 영국 최초로 그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성폭행범으로 등록되었다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 화이팅이 풀려난 지 1년 2개월이 된 시점에서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게다가 이번엔 살인까지 추가되면서 결국 재판에서 40년형을 선고받고 영국의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죠.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로이 화이팅은 2041년까지 수감될 예정입니다. 만약 형을 마치고 나온다면 82살이 될 텐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모범수로 생활한다 해도 가석방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하죠. 아니 근데 이런 악질범이 도대체 무슨 일로 주지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야 이게 범인이 이제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감형을 해달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니냐 하고 비난을 했지만 사실 편지 내용은 좀 남달랐습니다. 로이 화이팅은 이 감옥에서 내가 머무는 방에 귀신이 나타난다면서 제발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라는 아주 간곡한 청원의 글을 보낸 거예요. 그는 웨이크필드 내에서 D336호 수감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밤마다 괴상한 소리가 나서 그를 괴롭히는 어떤 귀신의 존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고 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죠. 그리고 이미 몇 번이나 이런 걸 교도소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누구도 진지하게 들어주진 않았고요. 교도소 소장한테도 가서 다른 방으로 배정해달라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 참다 주지사에게까지 방을 바꿔달라는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가 수감되어 있는 이 웨이크필드 교도소가 사실 평범한 감옥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도소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영국에서 제일 악명 높은 교도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출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질 만큼 영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의 각종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같은 고위험군 범죄자들 무려 600여 명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좀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재소자 한 명 한 명이 다 위험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수가 1인 1방을 쓰고 있을 정도죠. 교도소가 워낙 온갖 나쁜 놈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몬스터 맨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런 몬스터들 중에 한 예로 영국에서 가장 잔인한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로버트 모슬리. 그는 살인을 한 후에 피해자의 뇌를 먹었다는 루머와 함께 식인종 한니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 한니발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는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부터 수감이 된 이래 감옥에서도 살인을 일삼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악질이어서 웨이크필드 교도소로 옮겨져요. 여기에서도 지하에 있는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이것 또한 판자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웨이크필드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짐작이 되시죠? 근데 그렇게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범죄자들이 이곳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D336호입니다. 이미 내부에선 여기에 들어가면 이상한 일을 겪는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밤이 되면 귀를 울릴 듯한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방의 한쪽에서 어떤 존재가 나를 보고 서 있다 등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어딘가 뒷받침해줄 만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자살한 죄수가 있는데 재소자들이 본 그 유령의 모습도 이 남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요. 이미 토요미스테리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영국의 미친 살인마 의사 해럴드 시프먼이에요. 1990년대 자기가 일하고 있던 마을에서 환자들한테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고요. 공식적으로 살해한 사람만 무려 200여 명이 넘는 정말 영국 역사의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다들 친절한 이웃, 신뢰하는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시프먼은 환자에게 과다한 몰핀을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그 죽어가는 순간을 보면서 어떤 흥분감을 느끼는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진단됩니다.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긴 했는데 무려 그걸 15번이나 받아요. 물론 인생은 한 번에 죽음이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15번의 종신형으로 유명하고요. 판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절대 석방해선 안 된다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프먼이 수감했던 첫 해에 살인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할 위험이 감지되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철저하게 감시받게 됐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웨이크필드 교도소로 이송이 된 후에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둔 2004년 1월 13일 간수들의 눈을 피해 침대보에 목을 매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 방이 바로 D336호였어요. 그런데 수감자들이 이 방을 꺼리는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살한 죄수가 시프먼 외에 또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4월 32살의 또 다른 죄수 제스비르 싱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방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채 발견됐죠. 그러니까 2명의 흉악범이 죽은 곳이라는 정평이 나게 되니까 D336호는 저주받은 방으로 불리게 됩니다. 다시 로이 화이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사실 그가 처음부터 이 D336호에 머문 건 아니었어요. 2004년에 해럴드 시프먼이 자살을 했죠.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곳에 옮겨진 거예요. 교도관들에 따르면 이 로이 화이팅이 아동 성범죄자잖아요. 그래서 감옥 내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극도로 증오했고요. 또 그에 따라 무자비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한 예로 지난 2002년 8월에는 화이팅이 뜨거운 물을 가져오려고 하던 중에 다른 죄수인 리키라는 사람이 재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면도기에 칼날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에 6인치의 큰 흉터가 남게 되죠.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 로이 화이팅 감옥에서 막 찍힌 사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얼굴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괴롭힘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로이 화이팅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해서 목을 맬 줄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수감자 보호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외진 독방이 격리가 되었고 그게 D336호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로이 화이팅은 처음에는 드디어 해방되었다라고 기뻐했겠죠. 하지만 첫날 밤 곤히 자다가 점점 귓가에 가깝게 들려오는 이 기이한 소리가 들렸고요.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 방 구석에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쉽게 느껴보지 못한 아주 섬뜩한 공포였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루 건너 계속 반복된다는 거였죠. 언제부터는 그가 방에서 내가 그 죽은 존재를 보는데 그게 해럴드 시프먼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게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유령에 시달린다던 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딘가 되게 많이 괴팍해졌죠. 어떤 청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듯 몸에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고요. 머리 빗지도 않고요. 또 수감자들한테 약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질 때면 마치 막 바닥을 보면서 뭘 찾아 헤매는 듯 계속 다녔다고 해요. 정말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좀 제발 이 방에서 꺼내달라 라는 편지가 주지사한테 도달을 했고 인권을 고려한 처사로 겨우 이 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은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저주 걸린 방이 있다더라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교도소 소장은 아니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워낙 로이 화이팅이 여기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환각에 시달리는 거다라고 사건을 일축합니다. 그렇게 D336번 방의 유령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지난 2013년 또 다른 죄수 한 명이 D336번 방에 수감됩니다. 그는 5살 소녀 에이프릴을 납치해서 살해한 범죄자인 46살의 마크 브리저라는 사람인데요. 판사는 그가 병리학적 거짓말쟁이에다가 소아성애자라고 판결지었고 종신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웨이크필드로 이송이 됐고 이 방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였죠. 그런데 그 역시 하룻밤을 보내고 동료 수감자한테 지난 밤에 내가 이상한 걸 봤다 라는 이야기를 털어놉니다. 그렇다면 그 유령이라는 존재가 미친 살인마 의사 시프먼이었을까요? 마크에 따르면 그 유령은 성인이 아닌 어린 소녀였다고 해요. 바로 자신이 살해한 5살짜리 소녀 에이프릴의 환영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유령을 봤던 걸까요? 아니면 환각을 일으킨 걸까요? 웨이크필드 교도소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인 1594년에 지어졌습니다. 약 600여 개가 넘는 1인실 감방, 거긴 침대와 욕실 그리고 또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주방까지 갖춰져 있다고 해요. 오래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은 이 내부가 굉장히 최신식으로 보이고 있죠. 2018년에 교도소 감사를 해봤더니 이 죄수들의 정신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요. 여기에는 워낙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아니라 워낙 또라이 같은 이제 미친 범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정신 감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폭력성까지 통제하기 어렵다고 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겠죠. 이번 스토리를 통해서 유령의 존재 외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영국 수감자들에게조차 아동 성범죄자들은 엄청난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작년 2019년에 영국의 또 다른 교도소에서는요. 아동 성범죄자로 투옥이 됐던 33살의 리처드라는 사람이 살해당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봤더니 이 리처드란 놈이 6살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일을 마치 자랑하듯 감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분노한 폴 피츠제럴드라는 또 다른 재수자가 그를 살해해버린 거죠.
로이 화이팅,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다른 재소자 2명이 그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을 정도예요. 방을 D336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유령의 괴롭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따른 죗값은 감옥에서도 처절하게 받고 있는 듯합니다. 웨이크필드 교도소 D336호실의 저주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에 갇혀야만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곳은 흉악범들에게만 허용된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유령이 진짜 존재하고 그들이 거기에 갇혀있는 범죄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면 한편으로는 약간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저만 그런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2017년 유럽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영국의 모델 클로이 아일링. 2016년부터 모델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 좋게도 섹시스타로 반짝 인기를 얻게 됐죠. 그런데 활동 1년 만인 2017년 해외 출장을 갔던 그녀가 돌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녀의 행적을 경찰이 추적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아일링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장소에서 발견돼요. 그곳은 바로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인터넷 속의 어둠의 세계 다크웹이었습니다. 다크웹의 한 경매 사이트였죠. 아일링은 그곳에서 경매 상품으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종된 모델이 다크웹에서 인간 경매품으로 나왔다? 혹시 원해서 간 거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이건 그냥 경매가 아니라 인간 노예 경매였으니까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발단은 2017년 3월에 시작됩니다. 20살이었던 아일링. 그녀는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속사의 대표였던 필그린이란 사람이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폴란드 출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드레 라치오였어요. 그는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에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콕 집어서 아일링을 지목합니다. 이 사진 작업에 가장 어울릴 것 같다면서 그녀를 요청하게 되죠.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이고요. 아일링 또한 커리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에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작 촬영이 예정된 당일에 라치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면서 촬영을 취소하고 말아요.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기회가 사라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라치오는 반드시 그녀와 일을 하고 싶다면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합니다. 몇 주가 흘렀고 에이전시가 다시 협의를 한 끝에 결국 7월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재촬영 스케줄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2017년 7월 12일 그날 아일링은 혼자서 영국에서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그날 밤에 런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12일 밤 대표 필그린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아일링의 엄마인데요. 밀라노에 출장 간 딸이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필그린은 밀라노 측에 사람들과 이곳저곳 연락을 돌려보던 중에 마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The Black Death Group, 흑사평 조직? 기이한 이름인데요. 메일을 열어보니 자신들을 이탈리아 대규모 범죄 조직이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메일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아일링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몸값 45,000파운드, 약 7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죠. 이걸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일링은 이제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고 협박합니다. 필그린은 이때 밀라노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이탈리아 경찰이 가장 먼저 아일링이 원래 도착하기로 했던 그 촬영이 있던 스튜디오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긴 스튜디오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현장에서 아일링의 옷가지와 소지품 몇 개가 발견되긴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녀를 납치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죠. 자, 그렇다면 아일링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그나마 밝혀낸 건 이 흑사병 조직이 아일링을 납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걸 철저히 계획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 7월 12일 그녀가 밀라노 촬영 장소에 도착한 순간 기다리던 2명의 남성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헤르바와 동생 미카엘, 형제였죠. 여기서 헤르바, 이 남성이 안드레 라치오라는 그 폴란드인 프로그래머 가짜 신분으로 여태껏 대표와 접촉했던 사람입니다. 아일링을 납치한 형제는 곧바로 그녀의 팔에 주사기를 꽂아버려요. 안에 어떤 약이 들어있었냐면 케타민, 전신마취제였죠. 아일링이 정신을 잃었고 이내 결박당합니다. 이후 형제는요, 준비해뒀던 여행용 캐리어에 아일링을 꾸겨 넣었어요. 그리고 차 트렁크에 싣고는 밀라노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의 거대한 농가로 향하게 되죠. 잠시 후에 아일링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을 납치한 이 형제들의 입을 통해 왜 납치를 당했는지 의도를 알게 되는데요. 이 흑사병 조직은 주로 다크웹에서 여성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사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거기 조직원으로 속해 있는 헤르바와 미카엘 형제는 중동 부자들을 대상으로 성노예 경매로 아일링을 내놓을 거라고 말했죠. 와, 너무 무서운데요. 물론 그 전에 에이전시 대표 그린한테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보내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일링은 즉각 공포에 질렸습니다. 당연히 드는 생각은 기회를 틈타서 무조건 여기를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갇혀있던 농가, 여기가 주변이 이렇게 높은 약간 절벽처럼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집 주변이 울타리로 또 높게 쳐져 있죠. 탈출하기에는 사방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외딴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간다고 한들 주변의 인적도 너무 드물고 숨을 곳이 별로 없어서 다시 잡혀올 게 뻔했습니다. 20살이었던 아일링은 쉽사리 이 탈출을 계획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꼼짝없이 감금된 아일링은 손이 묶인 채 주로 동생 헤르바의 방 안에서 지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데 이 헤르바는 그녀와 같은 침대를 사용했다고 해요. 어라, 감금 상황에서 침대까지 같이? 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합니다. 헤르바가 말하길 인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조직의 엄격한 규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대신 헤르바는 아일링의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했고요. 또 너 언제 처음 성생활을 했냐, 몇 번이나 했냐 등등의 각종 불쾌한 질문을 쏟아냈죠. 아일링은 너무도 수치스러웠지만 사실 그 수치심보다는 당장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에 순순히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다시 그녀에게 강제로 약물이 투여됩니다. 아일링이 약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그때 형제들이 그녀의 옷을 벗긴 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되죠. 바로 처음에 보신 이 모습인데요. 어쩐지 그녀가 눈도 좀 멍한 것 같고 가슴도 한쪽이 원하지 않게 노출된 걸 보니까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끔찍하죠. 그리고 이 사진이 즉각 다크의 경매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일링의 신상까지 같이 공개돼요. 백인, 영국 출신, 이탈리아에서 납치 47kg. 와, 이 다크웹에서 아일링한테 붙은 초기 경매 가격은 30만 달러였습니다. 경매에 내보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를 사겠다는 구매자들이 나타났고요.
결론적으로 익명의 중동 남성이 그녀를 낙찰받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일린 정신을 잃었잖아요. 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헤르바로부터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제 너 중동에 가면 평생 부자 아저씨들의 장난감으로 살게 될 거야. 근데 만약 그러다 질리지? 그럼 걔네들이 너 사자 먹이로 던질지도 모르는데 어쩌냐? 정말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이고 정말 삶의 희망을 놓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참 그렇다면 아일린이 열심히 도망칠 만도 한데 아일린이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또 워낙 철저한 곳에 감금되어 있다 보니까 희망을 어느 정도 놓은 듯 했어요. 그렇게 점점 태도까지 순정적으로 변하는 듯 했죠. 이런 모습에 헤르바는 이제 아일린을 완전히 길들였다고 여긴 걸까요? 헤르바가 그녀가 이제 농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일린은 그 중동으로 팔려가기 전에 얼마 동안은 손발이 묶이지 않은 채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헤르바의 완전한 신임을 얻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쇼핑을 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CCTV 화면으로요. 아니 아일린은 그럼 이때 도망칠 생각은 못했던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아일린은 호시탐탐 탈출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탈출이 실패한다면 혹시나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일린이 중동으로 팔려가는 그날. 조직원들이 처음 납치해왔을 때처럼 그녀를 캐리어 안에 넣었고요. 그 상태로 차에 실으려고 했죠. 그래서 차 뚜껑을 닫으려던 그때 헤르바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음 해. 이때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일린이 한마디를 하게 돼요. 저한테는 2살 된 아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일린은 일찍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어요. 영국 런던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이렇게 막판에 내뱉은 이 말 때문에 헤르바는 어떤 그 모성애의 자극을 받은 걸까요? 헤르바의 눈이 흔들리는 듯 했죠. 사실 형제들은 여태껏 그녀가 미혼일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모델 프로필에 없던 정보였으니까요. 그리고 헤르바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트렁크에 있던 그녀를 풀어주게 돼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헤르바는 당신이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면 애초부터 건드리지 않았을 거다 라면서 이게 흑사병 조직의 신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특히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에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신념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카톨릭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잔혹한 범죄 조직 주제에 그 와중에 어머니에 있어서는 또 끔찍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헤르바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 그 덕에 아일린은 941생으로 풀려납니다. 헤르바는 그녀를 밀라노에 있는 영국 대사관 인근에 내려주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풀려난 아일린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경찰에 가서 자신이 납치당한 사실과 함께 이 범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기게 되죠. 실종됐던 아일린이 돌아오고 나서 경찰은 범인 추적에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르바와 미카엘이 납치 감금 혐의로 검거됩니다. 분명 이들의 배경에는 흑사병 조직이라는 범죄단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상하게도 형제 외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그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흑사병 조직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추가 검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흑사병 조직이라는 거 이거 아예 형제가 주작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또 그러기엔요. 이 다크웹에서 인간 경매를 버젓이 하던 조직이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헤르바와 미카엘 형제들이 워낙 말단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범죄 형태가 노출되자 바로 꼬리 자르기 당한 거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렇게 2018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헤르바는 징역 16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납치만 했다는 죄목으로 봤을 땐 꽤 긴 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인간을 성노예 경매로 붙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아니 근데 최근 2021년 헤르바의 형이 다시 5년으로 줄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비록 그가 아일링을 납치하긴 했지만 그 영국 대사관으로 그녀를 무사히 보냈다는 점, 또 체포 당시에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이 정상 참작되었다고 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감금됐을 당시에 아일린과 함께 그 쇼핑을 나갔던 CCTV 기억하시죠? 이게 감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감금을 한 상태에서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부분을 판사가 용서해 준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아일린 또한 내가 납치를 당하긴 했지만 헤르바가 그렇게 가혹하게 굴진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처벌의 수위가 좀 낮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로서는 좀 부실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황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야, 이 모든 게 아일린의 자작극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돌게 돼요. 왜냐면 사실 아일린이 이 사건 이후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도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드라마 같은 납치극을 벌였다는 건데요. 아니,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싶지만 이런 의혹이 생길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탈리아 검사 파올로 스토라티라는 분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이 아일린을 조사를 해보니까 진술이 어딘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좀 허언증을 가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이탈리아 경찰은 아일린과 헤르바 얘네 둘이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황을 미리 맞춘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요. 추가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헤르바가 아일린을 납치하고 이틀 뒤에 자기가 직접 영국 일간지에다가 이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러시아 마피아에 납치된 영국 여성 모델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아일린이 묵혀있는 사진을 같이 보냈던 겁니다. 에? 뭐죠? 돈을 받고서 기사를 팔려고 한 정황인데요. 사실 이게 돈이 진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그냥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이 사건이 좀 일반적인 납치와는 행보가 달라요. 아니, 돌이켜보니까 납치범이 어떻게 인질하고 같이 쇼핑을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있어? 그럼 너 풀어줄게 라는 것도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이 사건 관련해서 의혹은 계속됩니다. 또 알고 보니까 아일린이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계속 업로드 해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일린을 타겟으로 잡았던 범인들이 그녀가 아이 엄마인 줄 몰랐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예 소셜미디어를 확인 안 했던 걸까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아일린과 헤르바가 함께 쇼핑을 했을 때 어떤 이가 이 둘을 봤는데 둘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해 보였다는 진술이었죠. 이거 너무 의심스럽죠. 하지만 아일린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영국의 TV며 언론의 수차례 출연을 해서 절대 자작극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헤르바와 쇼핑을 가고 또 친밀하게 대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건 단지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신뢰를 얻기 위해 순종적으로 그냥 친밀하게 행동했다는 설명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두꺼운 신뢰관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형제가 주는 음식물에도 어떤 약이 들어있을까봐 무서워서 물만 마셨다, 식사도 거부했다라고 진술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들이 사실 아일린을 풀어주기 직전에 협박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널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린은 신고를 감행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탈리아가 아닌 영국에 사는 지금까지도 혹시나 이 배후 조직, 범죄 조직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렵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뭔가 진실 여부가 좀 헷갈리죠. 공식적인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탈리아 경찰은 이 아일링 사건에 대해서 자작극이 아닌 실제 범죄로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헤르바와 그 공범이 만들어낸 단독 범행이고 블랙 데스 그룹, 흑사병 조직이라는 건 이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경찰 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헤르바가 이 다크웹에다가 경매글을 게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을 추적했는데 과거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경매에 올랐던 부분이 확인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모두 납치를 당한 건지 아니면 돈을 필요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에 뛰어든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데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건 다크웹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사고 팔고 있다는 바로 그 끔찍한 사실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다크웹에는 정말 온갖 것들이 다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포르노, 인신매매, 해킹까지 청부살인도 여기서 벌어지고 있죠. 경찰조차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자신들만의 세계에 철저히 숨어 살면서 인간 이하의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범죄 조직들까지, 아니, 이 세계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범죄의 세계가 얼마나 더 크게 확장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교묘해지고 진화해 갈까요? 믿기 힘든 오늘 이 아일링 사건은요, 어쩌면 진화되고 있는 범죄의 시작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